고등수학 하 집합입니다. 자, 집합이란 무엇일까요? 큰 수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100보다 큰 수의 모임은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조건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바로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바로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어떤 모임을 만들었으나 그 안에 속한 알갱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집합을 특징적으로 공집합이라고 따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에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표기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원소 나열법으로는 A는 하고 중괄호 표시가 바로 집합의 표시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1, 2, 3, 6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맨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A 해놓고 동그라미 원 안에 1, 2, 3, 6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조건제시법이라고 해가지고요. A는 집합 표시를 써놓고 X하고 이 선이 한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X바, X는 6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이 원소일 텐데 그 X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포함관계와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림처럼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는 그 A는 A에 속한다고 하고요. 이런 삼지창 느낌의 기호를 적어줍니다. B가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거기에 사선을 그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집합 A가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삼지창이 아닌 이지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둘을 만족시키려면 방법이 서로 같은 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모든 집합은 항상 공집합과 그 자신도 부분집합이 되고요. A가 B에 포함되고 A와 B가 다를 때 A를 바로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가 순식간에 많이 나와서 좀 정리가 안 되시죠? 우선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은 두 집합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부분집합이라는 건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무조건 갖는다고 했는데 우린 이 개념을 약수라는 개념과 동일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 6의 약수가 1, 2, 3, 6인데 1과 6은 모든 수의 약수에 들어가죠. 네, 1은 고정수인데 6은 이제 본인 자신수니까 약수로서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약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진분수라는 건 본인만 빼시면 됩니다. 똑같은 집합만 없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부분집합 같은 경우에는 진분수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합이 A1부터 AN까지에 대하여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본인 자신 하나만 빼는 거기 때문에 이 n제곱의 값에 1을 빼주시면 됩니다. 또는 특정한 원소 피계를 반드시 포함하고 혹은 제외하는 부분집합이라면 개수가 2의 n제곱이 아니라 2의 n 빼기 p제곱이라고 합니다. 2의 거듭제곱인 이유는 어떤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과자가 A 과자가 하나 있고 B 과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개수를 결정한다면 A 과자를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두 가지 선택 권한이 있고 B 과자를 먹든 안 먹든 여기도 선택 과정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2 곱하기 1에서 4로 구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두 번째 것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거를 n번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2의 n제곱이 된 거죠. 만약에 뺀다고 하면 그 개수만큼 빼면 되니까 n에서 n 개수에서 포함하거나 포함 안 하는 개수를 빼주시는 거죠. 왜냐면 그 아이는 이미 선택의 권한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네, 예제를 통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10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5, 10이 바로 원소가 될 겁니다. 집합 A에.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1을 넣든 말든 2를 넣든 말든 5를 넣든 말든 10을 넣든 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6개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과 5는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갖고 있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1과 5는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2를 넣을 거냐 말 거냐, 10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선택의 경우가 남은 거죠. 그래서 2의 제곱을 해서 총 4다. 그래서 부분집합은 4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보시면 집합 A와 B가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 원소 중에서 A의 원소의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는 1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있던 1은 A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A 플러스 3은 1이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제는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서로소 집합이 있습니다. 우선 서로소 집합이 제일 많이 잘 와닿잖아요. 그죠? 네, 공통인 게 없는 집합이겠죠. 그리고 위에 1번에서 보시면 교집합이라고 해서 공통인 집합을 바로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조건제시법으로는
A 집합에 포함되면서 B 집합에도 포함되는 원소들을 모은 걸 바로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혹은 n이라고 붙이면 이게 바로 개수를 세는 넘버거든요. A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기호로 이 넘버링이라고 해서 가로치고 집합을 표기하는데 이게 0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합집합은 더하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공통일 때는 하나만 세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 3과 2, 3, 4를 합집합을 한다. 그러면 1, 2, 3, 4를 적어주는 거지 1, 2, 2, 3, 3, 4를 적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차집합 같은 경우에도 빼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1, 2, 3, 2, 3, 4가 위에 예시랑 똑같이 있다고 친다면 이것을 차집합한다라면 A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빼는 겁니다. 그럼 1만 남겠죠? 그게 바로 A-B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4는 그럼 빼나요? 못 빼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4가 없기 때문에 안 빼도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드러내라는 겁니다. 결국에 교집합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집합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것은 반대가 되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다가 C라는 문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집합에도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은 버거울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긴 한데요. 하나씩 잘 적용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우선 우리는 집합의 연산을 하기 위해선 총 5가지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집합의 기호로서 익숙해지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여집합 있죠? 이 여집합을 지수법칙처럼 분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배를 해주면 서로 다 반대가 되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배웠던 차집합은요. 우리가 기호를 바꿔서 집합의 연산의 느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써져 있는 건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 나누기 B라고 했었을 때 나누기로 곱하기를 바꾸고 뒤에 있는 걸 역수로 바꿨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러한 식이 있다. 얘는 과연 무슨 집합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 여집합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집합을 이용해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뒤에 있던 B의 교집합은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교집합끼리, 그러니까 곱하기끼리 있을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두 개 있는 걸 먼저 교집합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 그 반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입니다. 그럼 공집합과 어떠한 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교집합이니까.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것과 합집합하라고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합쳐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뒤에 있는 것 전체 자체가 이 집합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생긴 이 집합 연산을 쉽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면 두 집합을 합치다 보니까 혹시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두 집합을 겹칠 때는 우선 그냥 A 원소 세고요. B 원소 셉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을 경우에는 교집합을 세서 빼주시면 되는데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A 집합의 원소랑 B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한 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3개로 늘어난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A 집합, B 집합, C 집합을 더하게 되면 A, B의 교집합이 더해지지만 또 B하고 C의 교집합도 더해지고 C와 A의 교집합이 또 더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많이 빠져요. 왜냐면 A, B 빠질 때 빠진 게 있는데 또 B, C일 때 또 빠진 게 있고 또 C, A일 때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A와 B와 C의 공통의 교집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더하자라는 공식으로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해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어느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두 영화 A, B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A를 본 학생은 24명, B를 조사한 학생은 14명입니다. 그렇다면 A 영화를 본 학생 수랑 B를 본 영화 학생 수가 있는데 공통이 총 7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A를 본 학생은 두 개를 본 7명 학생과 합쳐서 24명이니까 17명이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도 다 합쳐서 14명이니까 여기 7명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31명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A 또는 B를 본 학생 수입니다. 근데 비단 그냥 A를 본 학생 수와 B를 본 학생 수를 더하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공통으로 본 학생 수가 이때도 한번 들어갔지만 이때도 한번 들어갔으니까 이걸 한번 드러내자라고 해서 여기다 7을 하나 더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공식처럼 외우는 건데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많은 변형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